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올해 뭐 뜨거운데요. 결국은 뭐 기업을 사야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과 오늘 함께 합니다. 2023년 시장,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무지하게 고생했는데, 그죠? 올해 연초 들으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네요. 네.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뭐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시장이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고 또 거기에 가장 큰 힘을 보였던 게 강달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9월 30일 날 달러 인덱스가 144까지 갔고 114까지 갔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환율이 1,440원까지. 그때 뭐 1,500원 가니 그랬는데 거기 사실 꼭지였죠. 9월 30일 날 영국 총리가 바뀌면서 뭐 노이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1,20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 숫자를 어떻게 다 외워요? 그 맞는 거죠? 그냥 그죠? 맞습니다. 9월 30일 날 2134포인트예요.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그 장을 정말 치열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걸 다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는지 이해는 안 되나 참 다 외우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은 올해는 우리가 뉴욕 증시랑 좀 우리가 디커플링해서 그죠? 상대적으로 잘 가는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을 뉴욕 증시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의 다 망가지는데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조금 오르는 듯 갇혀 있는 듯. 뭐 나스닥이나 기술좀 오르지만 좀 또 주춤합니다. 이 뉴욕 증시가 뻗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올해 강하게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저는 미국 증시는 그렇게 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 부분에는 non-US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 사실 강달러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이라든지 이 동남아시아권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에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 작년 7월부터 외국인들은 서서히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완급 조절을 하고 그건 이제 이따가 도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연초에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좋고 2,500을 뚫고 2,600 정도도 보고 증권사들도 올해 이제 목표치 상단을 막 올리고 있잖아요. 2,800까지도 올리고 있는데 다만 2,550 가면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 이익이 옛날보다 줄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000포인트의 지금 밸류다. PER로 보면 12배, 13배 이거를 좀 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쪽이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권 그냥 D증권이라고 하죠. D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저는 원래 동직금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짱돌을 맞아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근거가 사실은 2,500포인트, 2,600포인트가 되게 되면 PER 기준 12.5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반등의 차원으로 보게 된다면 PER 기준 11배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 2,600포인트를 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D증권사를 비롯해서 국내 증권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일정 부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1사분기까지 이익이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무리수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PER 기준으로 11배에서 막히고 12.5배는 과하다는 기준은 과거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의 지용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20년 전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인프라를 구축했었던 2003년부터 2008년, 그러면서 그때는 중무장대한 산업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2010년부터 20년, 우리나라도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섹터 부분들은 대부분 성장 산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 지금 가장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2차 전지 산업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성장 산업에 퍼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PER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1.5배가 막힌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얘기 듣다 보면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김 교수님. 그러니까 잣대를 옛날 잣대로만 꼭 들이면 안 된다. 예, 그렇죠. 때로만이 바뀐 거를 반영해줘야 된다.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저 도표 한번 보실까요? 네네네. 외국인들이 네. 지금 이게 2020년 빨간 박스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박스입니다. 2020년 7월, 8월에 6조 4,500억 들어왔고 9월 달에 조금 매도를 했고 네. 요 최근에 8조 2천억까지 매수가 들어왔다가 어제 2,600억 매도하고 오늘 선물을 만기약 이상 시 매수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매집의 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 투자가는 자금이 적으니까 하루에도 다 살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했었던 부분을 매수하는데 한 번에 딱 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매수하는 그림이고 이 지수 때는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2,580포인트.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800포인트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뭐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네. 그걸 물어보려다가 잊어버렸다. 다들 돌직구를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여쭤볼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는데 이미 얘기를 하셨고 예. 보통 어쨌든 연말에 보면 상저하고니 상고하저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대체적으로는 상저하고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사실은 저거 거의 없었죠. 예. 1월 2일 날 잠깐 쌍바닥집으로 내려온 거 빼고는 그죠? 배당 매물하고 하면서 내려온 것 제외하고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올라왔고 지금 2,400에서 2,500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돌파를 위한 박스이지 하락을 위한 박스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표들을 보면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니까 경기 침체가 있냐 아니냐 그렇게 뭐 얘기를 할 필요 없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출 데이터잖아요. 예.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이니까 예. 아무리 뭐 2차전지 말씀하셨지만 2차전지도 사실 수출이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반도체, 자동차 다 마찬가지인데 수출단에서 지금 이게 무역 적자가 나오고 불안한 요인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뭐 미리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네. 준비해둔 자료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물어보죠. 저는 항상 그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기술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초 국내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합니다. 네네. 그죠? 2022년에 474억 달러를 적자를 봤는데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76억 불이 적자니까. 그죠? 전년도 전체 적자의 뭐 40%가 넘잖아요. 어우, 정말 위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비관론자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흐름 부분들이 실제로 이건 이제 나온 거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가능성이 있느냐죠. 사실은 중국이 12월 달 리오프닝을 하면서 1월 달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지금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질 정도로 우리나라도 처음 유드 코로나를 진행하면서부터는 내수가 막 얼어붙고 그랬잖아요. 돌아다니지 잘 않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었고. 그죠? 그런데 이제 1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중국보다 먼저 리오프닝을 진행한 홍콩, 상하이 이쪽 라인 부분은 이미 입국자 수나 또 홍콩의 PMI 지수가 50을 넘어섰고 그리고 상하이의 이 도착 선박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월 달부터 개선될 조짐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경제활동지수,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2월 말이나 3월부터는 나아질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 1, 4분기 1월, 2월 적자가 큰 부분이 중국하고 홍콩, 대만 이 중화권 지역에서의 안 좋았던 안 좋은 부분이 수치가 지금 있거든요.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를 회복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더 내려갈 자리는 크지 않는 거죠. 중국 얘기 나온 길에 중국의 올해 그 스탠스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보면 이제 방송에서 중국이 어쨌든 리오프닝하고 그러면 중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동의하는 바에서 올해 차이나라는 주제를 중국이라는 주제를 무시하는 생각하는 투자자와 안 하는 투자자가 수익률 차이가 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워밍턴이 좀 크게 불까요? 아니면 뭐 기대한 것만큼 아닐까요?
저는 뭐 작년부터 네. 중국 관련 쪽 라인 부분은 네. 매매를 하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미국이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하면서 사실 중국에 놓여져 있었던 공급망들을 다 빼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지금 뭐 2주 전부터 정찰 풍선 때문에 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이제 격추하고 하는 그 미중 관계의 악화 부분이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신다면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양호할 것이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제한적인 반등, 시크릿컬 업종이나 중국 관련주들은 제한적인 반등 정도로 보지 이 시장의 주도 흐름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 위치에서 더 하락할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중국 소비주나 이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중국 소비주, 그게 이제 중국 경기가 본격화되게 되면 소재, 시크릿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더 좋은 성장 산업이 있는데 그런 추세적인 반등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국 관련주를 팔아라 이 네.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중국 관련이라고 하면 처음으로 이제 영향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게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 그리고 그 다음이 시크릿컬 업종 네. 그 중국의 경기의 회복과 함께 맞물려서 들어오는 건데 화학, 뭐 철강. 그런데 뭐,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예전처럼 부동산을 더 많이 짓고 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세상이 전개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안 좋았었던 부분이 일부 회복 관점의 흐름으로 바라봐야지 그 산업이 성장하는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가장 눈여겨보시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은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나아질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이렇게 사놓고 시간을 두고 그죠? 그러면서 한 20%, 25% 정도 반등이 6개월, 1년 안에 그렇죠. 들어오면 매도하는 거고 네. 그런 게 20% 정도 반등이 들어온다면 주도 섹터는 거기에 5배, 10배가 올라간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네. 예. 왜냐면 사실은 개인들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뭐 무작정 뭐 펀드처럼 펀드 매니저처럼 돈을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외국인 얘기는 하셨고요. 외국인들 매수세, 그다음에 그 기관들은 이제 뭐 수급에서는 신경 별로 안 써도 됩니까? 예전에 기관들 영향력이 컸는데 요즘은 뭐 연기금도 그렇고 사실 금투는 뭐 그냥 샀다 팔았다 하고 그죠? 네. 그 일반 그 펀드 가입한 사람 없잖아. 다 ETF 하지. 네. 그런 쪽에서 뭐 투신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수급은 뭐 외국인 극단적으로 외국인만 보면 됩니까?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사실 그 2021년 네. 그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달에 이제 고점이 나왔거든요. 6월 21일인가 6월 25일 근처에서 3,266포인트를 찍고 내려오는 장세부터는 기관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게 기관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힘들게 매매를 해요. 진행하는 걸 보면. 그런데 단타나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우리 시장이 2.5% 이상 급락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긴 했지만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고 오늘은 또 반대의 현상이고 완전히 뭐 차익 거래로 단타만 하고 있는 게 기관의 흐름이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외국인 장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관을 뭐 깔려고 굳이 얘기한 건 아니고 실제로 기관의 영향력이 옛날에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자의 이 영향이 대단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이합 집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플레이들이 길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부분 그러면서 수급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 기관을 합쳐서 이렇게 합산 수급을 많이 봐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23년 시장이 초반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향후 시장을 보시는지 큰 그림부터 보면서 우리가 스탠스를 좀 잡아봤습니다.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
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